김현정의 뉴스 쇼. 미국이 전쟁을 얘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 친다. 애청자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의 한 대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게 보냈던 명절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암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죠. 특히 폭풍전 고요다라는 말에 우리는 몸서리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북한의 김정은은 신진 세력을 전면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고요. 체제 결속을 위해서 추가 도발을 할 거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자 평화로운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깨뜨리는, 고요를 깨뜨리는 어떤 행동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들이 전쟁을 얘기할 때 우리는 몸서리 친다는 것. 똑부러지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한글날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월요일 아침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한반도를 향하는 항공모함들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어요. 먼저 도착하는 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15일쯤 우리 동해에 출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 역시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어제 미국 샌디에고를 출발했습니다. 항공모함 한 개 전단은 수십 대의 비행기 그리고 구축함, 순양함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웬만한 중소국가 해외 공군력 전체가 맞먹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개의 전단이 오는 것인데 두 개 항모 전단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서 5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 폭풍전에 고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북한에는 여러모로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네, 항모 전단이 북방 한계선 인근까지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추가 미사일 도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손목을 바짝 죄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그 국회의원 방미단이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중에 이석현 의원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지금 현지 분위기 어떤 건지, 좀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비열한 국정원. 국정원, 이번엔 또 뭡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계획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얘기죠? 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추모 열기가 커질 무렵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또 보수단체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수상을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계획이 실제 시도되는 조사 중이고요. 그렇죠. 또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이 관제 시위를 벌인 어버이연합 그 추선희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는데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지시를 해서 심리전단장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민전단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간 뒤에 보수단체에 비판 논평을 청구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네요. 지금 제가 그 논평들,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 보수단체가 내놨던 논평들을 읽고 있는데 참 이게 국정원 지시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불량 대통령 이런 평가들을 막 쏟아냈던 논평들이거든요. 네. 마지막 포인트 가보죠. 네, 어금니 아빠의 입입니다. 연휴를 달궜던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귀병을 앓는 부녀. 그 TV에 방영까지 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치렀던 부녀인데 그 아버지가 딸의 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된 거죠? 네, 그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이모 씨가 있었죠. 가난 속에 딸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서 고군분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도 희귀병 앓고 있고 그렇습니다. 딸도 앓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은 딸 친구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 전에 아내가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과정에도 연루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 씨는 검거 당시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어제까지도 조사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아마 본격 조사를 받게 될 이 씨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행간에서 이 얘기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지난 일주일 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흐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기력 쏟을 기력 없다. 뭐 이러면서 일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국회의원 방미단이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여기에서 선제 공격은 없다는 발언을 듣고 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폭풍전야다. 북한과의 대화는 효과가 없다. 선택지는 하나다. 이런 말을 또 트위터에다가 쓰죠. 그 와중에 평양을 방문하고 온 러시아 의원은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굵직한 것만 추려도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방미 의원단으로 다녀온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예, 미 국무부 관계자 한 20명 만나고 오셨다고요? 예,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하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30명. 미국의 한국 수호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어떤 얘기를 듣고 오신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여럿 있었는데, 특별히 그 쉐넌 국무차관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 미국이 한미동맹 의지가 굳건하다. 미국을 수호하는 만큼 한국을 수호하겠다. 이렇게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뭐 중요한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도 줄곧 해왔던 건데. 그렇죠. 그거하고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그렇죠.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번에 셰넌 차관이 방금 얘기한데 이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동맹국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한국 수호가 곧 미국 수호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차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한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또 표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를 돕는 게 우리도 돕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돕는 만큼 한국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거죠. 예. 선제 공격은 없다는 국무부 입장도 확인을 하셨다고요? 예.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 내부적인 그런 공감대로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드로이스 하원 의무위원장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군사 옵션은 없다. 다만 언론에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그런 견제와 협상용이라는 뜻이겠죠. 군사 옵션을 자꾸 들먹이는 거는. 그리고 저기 또 셰넌 차관도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이 전쟁할 의도가 없다. 말 폭탄 와중에도 북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는 저기 그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 맡고 있는 조 윌슨, 조 윌슨도 전쟁 가능성은 없다. 지금 전쟁은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 공격을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일 그런 국민의 뜻을 전하러 갔던 것인데 다행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폭풍전의 고요 같은 상황일 수 있다 지금.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는 건 효과가 없다.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다. 이런 말들을 지금 연휴 기간에 쏟아냈거든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군사 옵션을 시사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 물어봤어요. 제가 조 윌슨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협상가 아니냐. 전에 그분이 이슬람에 반대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슬람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대선 때도. 그런데 결국은 그 15개 이슬람 국가 정상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 않냐. 트럼프의 협상 방법이다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비슷한 얘기를 에드로이스도 했고 에드로이스 같은 사람도 틸러슨 말하고 왜 저기 트럼프 말이 다르냐 물었더니 굿 콥, 배드 콥 그런 얘기 맞으면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국 말에. 좋은 경찰, 그래서, 나쁜 경찰. 예, 다 목적은 하나다. 역할 분담이다. 틸러슨하고 서로 하나는 대화하자 그러고 하나는 좀 질러대는 소리하고 그런 개념으로 늘 설명들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선제 공격은 그렇습니다. 없을 거다. 우리가 공격 당하지 않는 한은 없을 거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체로 국무부나 그 상하원이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그런 다른 생각들이고 그것이 본심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좀 이렇게 북한을 겨냥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말 믿고 싶고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 가서 한 얘기가 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2-3개를 열어두고 있다. 근데 다시 국무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채널이란 건 원비어 같은 억류된 미국인들 협상을 위한 거지 뭐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지금은 중단됐다라면서 틸러슨은 있다고 하고 국무부에서는 좀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 국무부 맞아요. 틸러슨 장관 밑에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동아태 차관보 대행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군데 있대요. 그 저기가 다른 북한 쪽과 대화 채널이 3군데 있는데 그걸 이제 알만한 분 또 다른 하원 의원한테도 같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중에 이제 국무부 채널이 제일 낫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현재로서 그렇게 대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전에 원비어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나 본데. 아까 원비어 같은 미국인들, 억류된 미국인들 협상만을 위한 채널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는 채널이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언론에다 말했지만은 그렇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는 채널 같은데 다만 북한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큰 실효성이 없나 봐요, 현재. 이거 다른 대화도 할 수 있는 채널인 건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중단된 상태. 그럼 이게 실제로 가동이 다시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자꾸 보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평양 방문하고 온 러시아 의원이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또 할 거다.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거고 준비 중이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계산식을 나한테 보여주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했어요. 예, 추가 도발 가능성. 그런데 북한은요, 결정적인 도발이라 하는 어떤 걸 말했냐면은 예를 들어 괌도를 공격한다거나 또 미국이나 동맹국의 어떤 목표물을 정해서 공격하는 거. 그게 그 공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만 미사일이 얼만큼 나가는지 그 거리 실험하는 그런 건 결정적인 도발로 안 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미국 서해안 공격할 수 있나 거리 예상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ICBM이 그 미 대륙의 서부 해안에 닿을 만한 거리를 자기들이 내보이겠다. 이런 뜻이겠죠. 서부 해안을 직접 공격한단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얘기하러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술핵 얘기도 좀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한반도에 전쟁 없애야 한다는 그런 말과 함께 그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석현 의원님 반대 쪽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핵을 폐기할 명분을 잃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핵무장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 재배치할 그럴 뜻이 없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그런 말 안고 다녔어요. 괜히 그 말 꺼낼 필요가 없길래. 그런데 30명 만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그 얘기 꺼내는 미국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샤넌 국무차관 만났을 적에 일부러 물어봤어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 다시 말하면 재배치 고려 안 한다는 거죠. 전술핵 재배치 같은 그래서 구태 재배치하자고 하는 것이 국제 정세에 안 맞는 얘기
그 우물안 개구리 같은 얘기가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미국 가면. 예. 홍준표 대표 가나 마나라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 예. 봤을 그런 때는. 얘기를 하려고 가는 거라면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미 FTA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안보 문제하고 한미 FTA 문제를 연계해서 미국이 나올 가능성, 즉 우리가 군사 동맹 해줄 테니까 한미 FTA 폐기해라. 뭐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그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 얘기들도 하대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 주는 대신에 FTA는 포기하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 감지하셨어요? 가서? 예? 감지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미 FTA의 득실에 관해서 제가 저희한테 들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 도널드 만줄로라고 한미경제연구소장이 있어요. 전에 하원 의원 할 때 통화태 소위원장을 역임한 분인데 트럼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 반대론자래요. 원래 자기 돈 내고 뉴욕타임스에다가 자유무역 반대하는 광고를 냈던 정도래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 트럼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FTA를 반대하기 때문에 나프타나 한미 FTA 중에서 하나쯤은 폐기하려고 할 거라. 그런데 돈이 더 되는 나프타를 유지하고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려고 할 수가 있다. 더 손해보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또 아까 의견대로 한국 방어해 주는 대신에 FTA 포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기도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지역 방위에 우리가 이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했는데 트럼프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도널드 만줄로 얘기인데 한미 FTA가 득이 뭐고 실이 뭔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한번 잘 따져보자. 내부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트럼프한테 제안을 해도 트럼프가 들으려고 한 과외 토론 자체를 반대한대요. 그냥 국민들 앞에 무조건 싫은 거군요. 트럼프는 지금 대선 때 자기가 몇 번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할 거다. 대선 때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분위기 거기까지 파악을 정확히 하고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미국이 지금 손해 보는 것 없다. 이 부분을 잘 설득할 우리가 묘안을 짜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무성 간부도 그렇게 귀뜸하는 분이 있고 만줄로 등도 그런데 한미 FTA를 폐기했을 때 미국이 잃을 게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이해를 시키는 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도.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내놓아가지고 그중에 한두 건 우리가 건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그건 적절하지 않고 아까 의견대로 미국이 잃을 거 뭔가를 자세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고생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긴 연휴 마치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간이 이렇게 오래 쉬어본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 아니고요. 행간 시작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도 연휴 즐기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뉴스쇼는 다시 이제 정상 방송으로 돌아왔거든요. 오늘 행간에서는 사실은 이제 연휴 끝이고 하니까 좀 기분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무거운 얘기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혹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보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헌신적으로 돌봐서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이 어금니 아빠가 살인 혐의로 받고 구속됐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어금니 아빠 사건 미스터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치료비 모금 운동이 벌어질 정도였고 책도 냈을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6년도에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유명한 공중파 방송이었어요. 네, 이게 또 앓고 있는 병이 굉장히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 세계 한 20여 명 정도만 앓고 있고 이모 씨라는 사람, 이 지금 어금니 아빠가 예. 국내 첫 환자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왜 이름이 어금니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뼈가 계속 자라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제거를 하다 보니까 치아 중에 어금니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것만 남아서. 네,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린 건데요. 그런데 이 어금니 아빠가 딸을 낳았는데 이 딸도 똑같은 유전병을 앓고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이 전해졌고 예. 그래서 모금운동까지 벌어지고 책까지 출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살인 피의자로 떡하니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않을 수가 없죠. 또 사건 자체도 미스터리인데요. 이 지난달 1일 부인 최모 씨가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흘 만에 망우동 집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네. 딸의 친구를 지금 뭐 살해해서 유기한 혐의 외에 네. 부인이 먼저 부인이 죽은 그 거예요. 전에 자살을 했어요. 예. 근데 상처가 난 채 자살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달 만인 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인 지난 5일 날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딸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뭔가 묘한 거예요, 사건이. 참 미스터리 투성인데 헌신적인 아빠의 표상에서 하루아침에 살인 피의자로 추락한 이 어금니 아빠. 이 뉴스에도 어떤 행간이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아무 관계도 없는 14살 소녀가 죽었다입니다. 이건 딸 친구를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뭐 사건 자체도 미스터리지만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딸 친구 김 모양이 살해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금니 아빠의 딸이죠. 예. 똑같은 유전병을 갖고 있는 이 딸의 초등학교 친구라고 하는데요.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사흘 연속으로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어금니 있거든요. 아빠 딸이. 예, 마지못해 나갔다가 지금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경찰의 대응인데요. 예, 예. 어금니 아빠는 한 달 동안 경찰 시야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5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부인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이때부터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잡고 내사 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뒤늦은 아쉬움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때 적극적으로 내사가 아니라 수사로 전환했더라면 그러면 그 14살 소녀가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인의 투신 자살 때문에 이미 경찰이 주시하고 있었는데 어금니 아빠를. 네, 그렇죠. 그 와중에 어떻게 친구 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친구랑 만났다 집으로 이해가. 들어갔는데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든다는 남네요. 겁니다. 남네요. 예.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언론도 국민도 철저히 농락당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가 처음부터 언론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언론이 소개를 했는데 점점 바뀌어갔는지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 바뀌어갔는지 감겼는지. 이건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의 행적을 보면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배신당한 느낌을 자꾸 받게 된다는 건데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난치성 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생활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 모습은 차 튜닝을 즐겼다. 혈통견을 고가에 분양받고 되팔기도 했다. 예. 고급 외제차를 바꿔 타고 다녔다. 궁핍한 생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요. 그리고 부인은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했는데 남편은 또 전혀 몰랐다 그러고.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냐면은 이제 의붓 시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영월이 시댁이었는데 강원도 거기에 남편이 미국 갔을 때 갔었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고소를 한 내용인데요. 예. 아직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딸 친구가 집에 놀러 갔는데 아니 딸 친구가 지금 주장으로는 수면제를 자기가 자살하기 위해서 집에 뒀던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야죠.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네. 죽인 게 아니라면. 그 시신을 유기했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이후에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모습, 딸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형한테 유서를 올려달라고 부탁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던 선한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선 실제로 기부를 했대요. 성금을 보냈대요. 그런 정말 분들은 지금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그렇죠. 철저하게 배신감을 이제 뭘 믿고 느끼죠. 좋은 저 성금을 보내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더라고요. 마지막 행간 보죠.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그렇지만 언론은 여전히 흥미거리만 찾고 있다입니다. 언론의 책임도 커요. 10년 전 뭐 보도를 할 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흥미거리만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뭐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언론은 먼저 우리가 잘못 보도했는지 뭔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음란기구가 집에서 발견이 됐다. 성적 학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건의 본질과는 현재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론은 왠지 흥미거리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서 씁쓸한 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어금니 아빠 사건에 많이 놀랐다. 나도 그 다큐 봤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쏟아내는 막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2부로 넘어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연휴 기간 내내 떠들썩했던 또 하나의 뉴스가 있죠. 바로 부산항에서 발견된 외래종 붉은 불개미, 이른바 살인개미 얘기입니다. 긴급 방역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여왕개미의 행방은 정작 밝혀지지 않아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분이세요. 첫 순서로 류동표 교수 연결을 해보죠. 역대 최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또 정치인들은 그 민심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오늘 2부는요, 좀 특별한 순서를 꾸며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자유한국당 정태호, 국민의당 김관영 세 분의 의원과 함께 이분들이 파악한 전국의 민심 이야기 들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국회의원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들, 또 여러분이 고향에 가서 느끼신 민심들 있죠. 예, 그 민심 이야기 전해주십시오. 출발합니다. 붉은 불개미, 부산 간만항에서 붉은 불개미 1000여 마리가 발견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개미에 물려서 한 해에 한 100여 명씩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견이 되면서 명절 내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었죠. 발견지 주변 땅을 파서 샅샅이 뒤졌지만 더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 가지 미스터리가 남습니다. 즉 어디서 왔나, 어디까지 퍼졌나, 여왕개미는 살았나 죽었나, 이 세 가지 답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점검해보죠. 정부 합동조사단에도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류동표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류동표입니다. 부산항에서 이 맹독성 붉은 불개미 집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최초로 출동하신 분이 류 교수님이시라고요?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9월 28일 제가 연락을 받고 붉은 불개미를 동정하게 되었고요. 예. 1000여 마리가 이미 콜로니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근처에 있는 잡초에 있는 진딧물과 음식물 찌끄러기들을 열심히 먹고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최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그러니까 1000여 마리 정도면은 이게 여왕개미 한 마리가 이루는 군락, 이걸 의미한다. 이거 맞습니까? 예, 1000마리 정도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왕개미 한 마리. 좀 더 개체 수가 더 많았다면은 폴리진이라고 해서요. 여러 마리 여왕개미가 키우고 있는 하나 콜로니로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되었을 건데, 예. 1000여 마리면 굉장히 작은 한 콜로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 즉시 이제 발견 장소 주변의 땅을 다 굴삭기로 파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간 조사를 한 건데, 더는 한 마리도 발견이 안 된 건가요? 10월 3일까지 다 조사 완료를 했었는데요. 예. 10월 3일 이후에는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저희가 오늘 전문가 합동으로 해서 최종 점검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10월 3일 이후로는 더 이상은 한 마리도 안 나온, 여기까지는 다행입니다. 문제는 여왕개미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채든 죽은 채든 여왕개미가 나와야 안심을 할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 검역 직원들이 와서 같이 채집을 하다 보니까 예.
개미집이 막 파손되고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굉장히 바둥바둥거리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당황해서 아마 숨던가 아마 어디로 깊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 여왕개미 혼차는 눈에 확 띕니다. 이 여왕개미는 다른 일개미들보다 한 2배 이상 몸집이 크기 때문에. 2배 이상 크면 얼마나 큰 거예요? 길이가? 한 1cm 정도 됩니다. 1cm 정도. 그 걔가 산채 깊이 들어가 버렸을 가능성, 죽지 않고 그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교수님 그런 상황에서? 그 검역본부 직원들이 땅을 팠는데 한 30cm 정도 파니까 물이 나왔다 옵니다. 바닷물이, 짠물이. 그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어디 우리가 발견을 못한 걸까요? 죽어 있는데? 그날 저녁 29일날 저녁이든 10월 2, 3일 사이에는 약을 엄청 많이 뿌려놓고 왔거든요. 그 약에 죽었던가 아니면 콜로니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짓눌려 죽었던가 그 둘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이게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틈바구니에 살고 있었거든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뜨면은 이 틈이 굉장히 밀착돼가지고 압착돼서 죽었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선 살 수 없고 콘크리트 그 틈 사이에서 살았는데 굴삭기로 막 밀고 뭐 이러면서 틈이 그렇죠. 좁아지면서 거기 끼어서 죽었을 가능성. 근데 이제 발견을 못했을 가능성. 만약 어딘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을 가능성은 없겠어요, 교수님? 혼자 집에서 튀어나왔을 때 혼자 돌아다니다가 다른 개미에 공격당할 수도 있고 거미, 새 이런 종류 또 설치류, 쥐 이런 거에 의해서 잡혀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굉장히 넓은 게 아스팔트 위입니다. 다른 곳에는 뭐 아스팔트 틈이 없습니다. 한 1km 정도를 방황해서 다녀야만이 다른 곳에 가서 집 짓고 다시 알 낳고 일개미를 만들 상황은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적인 그냥 땅이었으면 흙땅이었으면은 도망가서 다른 데로 숨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곳이 아닌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 한 1km가 깔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 도망가긴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두 번째 걱정거리는 뭐냐면 이 근처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왔다고 하지만 진짜 거기 부산항에만 이 붉은 불개미가 들어왔을까? 혹시 전국에 외국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항들이 많잖아요. 그 항들로는 안 들어왔을까? 이 걱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검역본부 직원들이 대처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명절 기간에 1,800개 정도의 트랩을 이미 설치해놓고 매일매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랩을 설치했다는 거, 그러니까 개미 잡는 뭐 덫 같은 거를 설치했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개미를 유인해서 빠져 죽게 만드는 트랩이거든요. 트랩입니다. 근데 아직 발견된 곳이 없다? 아직 발견된 건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그 외국 컨테이너 들어오는 모든 항을 전수조사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건 결과를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항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있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좀 더 조사를 세밀하게 좀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어느 환경에 가서든 굉장히 잘 적응하는 그런 개미로 아주 유명한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 사회성 곤충이기 때문에 한번 서식하게 되면 원래 이 개미 원산지가 남미인데 그 미국, 중국, 대만 이런 데 이미 퍼져 있고 호주도 다 퍼져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이미 서식한 후에 방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방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이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항구로 들어온 거 말고 뭐 이민자들의 가방을 통해서 혹은 여행자들의 어떤 가방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뭐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이런 열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는 충분히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그곳에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돌아보고 해야 우리가 그 개미가 정착하지 않고 피해를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 아직까지 그래도 발견되지 않은 거는 생활 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방역적으로 검역적으로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스템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그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특히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자꾸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곤충들은 더 영향을 빨리 받죠. 전문 인력들이나 법제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각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검역들이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뭐 검역 당국이 뭐 열심히 하고는 있다지만 혹시 뚫려 있는 구멍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류동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세요.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류동표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휴 기간 저희가 추석 특집을 내내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2부가 마지막 특집쯤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절은 밥상머리 정치다 해서 전국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전국의 민심이 한자리에서 뒤섞이는 용광로 같은 그런 때이기도 하죠. 이래저래 중요한 명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첫 명절이었고요.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절이었는데 어떻게 정치인들은 느끼고 돌아왔을까요? 오늘 여야의 정치인들 세 분을 모시고 추석 민심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추석 민심 3인에게 듣는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에 3인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서울 강북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갑의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야당이 됐지만 여전히 북구갑입니다. 갑입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질은 하시면 안 돼요. 예, 여당이 됐지만 여전히 의리시고.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농담을 하면서 지내시는군요. 전북 군산에. 저는 3당이기 때문에 중립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군산 지역 군산에. 갑도 을도 아닌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관영입니다. 예, 서로도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은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러세요. 정태욱 저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너무하네 진짜. 근데 자주 보는데 우리 김관영 의원님은 그 당의 그 워낙 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상임위원회 때 조금 덜 보이는 경향이. 이거 지금 충고하시는 거죠?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디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스 전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늘요. 오히려 디스하면은 우리 박영진 의원님이 좀 빠져주시고 덜 나오셨으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에게 더 쉬웠을 텐데. 오늘 지금 세 분이 시작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도 좀 모호하게. 정태욱 의원님이 제 옆에 자리거든요. 자주 얼굴 붉고 이러는데. 세 분 하여튼 분위기 좋습니다. 민심은 어떻게 느끼고 오셨어요? 박용진 의원, 여당의 박용진 의원님, 서울 민심 어떻든가요? 저는 지역구가 서울 강북구 을 지역이지만요. 이번 연휴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통영 여수 이렇게 또 쭉 다녔어요. 그래서 영남, 호남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역이 어디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보름달. 근데 평가는 아직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승달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걱정은 그런 거죠. 달도 참은 기울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 기대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평가할 것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실력을 보여야 할 시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리고 잘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은 늘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역시 뭐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죠. 이 두 가지의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여전히 기대는 보름달이더라. 네, 보름달. 이거 뭐 서울뿐만 아니라 호남, 영남 다 그렇게 느끼셨다. 정태욱 의원님은 대구 다녀오셨죠, 당연히. 이번에 연휴 내내 대구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그쪽에서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보름달이든가요? 기대가 어떻든가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현 정부에 대한 특히 이제 지난 5월 9일 날 이후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내지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에서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기대보다는 조금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기대도 보름달이 아닌 것 같더라? 기대도, 뭐 기대 문제가 아니라 특히 제 지역이 아무래도 대구다 보니까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너무 가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언제적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으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문재인이 이런 말은 그 시중 얘기로. 시중 용어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만큼만이라도 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상권 분립에 대한 서민들은 그렇게 엄격한 인식이 없으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 또 구속 연장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그런 용어로 이제 그 사람들의 용어로는 한 번 더 잡아 넣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에서 이 요즘의 전국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의 민심은 그렇더라. 자, 김관영 의원님, 호남 민심은 어떻든가요? 네, 저는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아무래도 명절 앞두고 각종 복지시설이나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 전북 경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북의 제조업의 대다수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군산 산업공단 여기에 한국 GM 철수설이 있고 또 현대중공업이 올 7월에 또 문을 닫았고 등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심각한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초점을 좀 맞춰줘라 라고 하는 민심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 제가 각종 복지시설을 이제 아무래도 명절 앞두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다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에 급격하게 좀 많이 인상이 돼서 대부분의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최저임금하고 임금이 다 연동이 돼 있는데 내년에 그분들 월급을 그렇게 인상시켜주면은 아주 복지시설이 다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머지 수급 급여하는 거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은 15% 인상됐지만 급여는 4%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갭이 결국은 업자들의 부담으로 다 작용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좀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이야기 가장 많이 경제 이야기 제일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 끼어들어도 정태욱 의원님. 지금 김관영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그는 실제 그 최저임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굉장히 밑바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황 사장이라는 사장 분이 하나 주민이세요? 있는데 있는데 그분이 선문시장에서 침구류를 생산하는 데인데 5명을 고용한답니다. 자기 빼고. 그런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2사람,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사람이 2사람, 5명 중에 2사람 있는데 이 2사람을 올려주면은 5명이 이제 각각의 이제 경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봉급을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이렇게 차이를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 올려줘야 된다. 밑에 사람을 둘이를 올려주면은 그 위를 쭉쭉쭉 올려주면은 자기가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침구류라는 게 이불 만들고 그 베개 만드는 게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데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당의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시니까 좀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대안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최저임금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그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제출할 때 당시부터 사실은 이것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어떤 단계적인 실시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그 부작용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제 국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한 해, 그러니까 내년 한 해를 최저임금과 관련된 지금의 계획대로 진행을 해보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방향을 또 수정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한계선을 유지하도록 우리 사회가 우리 법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은 개선돼야죠.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그 말 표현 그대로요.
이 정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생활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이거든요. 다만 아까 정태욱 의원이나 김관영 의원 지적하신 대로 영세한 업자들 같은 경우에 휘청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도 같이 마련해 줘야 된다. 세제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분들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네. 정태욱 의원님 대구 민심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청취자들 문자가 지금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저 대구 사람인데요. 대구 민심 그렇지 않던데요. 이런 문자가 배재균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나 혹은 지금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는다는 대구 분들, 뭐 김한웅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예. 좀 잘못 파악하신 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주로 만나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솔직히 인정하시네요. 그리고 그다음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그렇죠. 되니까 뭐 그런 뭐 분명히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대구 뭐 여론 지지율을 꼭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 대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는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총선 기준으로도 뭐 TK가 완전히 그냥 자유한국당 천국같이 느끼지만 실제 지지율은 55%밖에 안 됐어요. 총선 때 55%. 총선 때가 55%. 대선 때 45%. 그렇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대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뭐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권이 첫 출발했을 때는 뭐, 현 정부에 대한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대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굉장히 큰일 났다. 뭐 좀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주제였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정치보복이다. 자,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이슈부터 가보죠. 지금 이게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정태욱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답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가 심판 보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심판 봐주십시오. 아니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그리고 야당 인사 탄압 관련해서요. 블랙리스트 작성 이런 문제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니까 막 억울해 죽겠어요. 여당은. 억울해 죽을 지경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을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가지고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절에 이미 검찰이 최동호 검찰총장 그리고 이성열 수사팀장을 필두로 해서 이 사건의 본질로 접근해 가고 있었어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 해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잘 하셨으면 지금 정치보복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그 발본색원해서 그 정보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섰을 거 아닙니까? 왜 박근혜 정부 때 그 내버려 두질 않고 느닷없이 수사팀은 해체해서 다 딴 데로 보내버리고요. 검찰총장은 느닷없이 뒷조사해가지고 찍어내기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묻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묻어놓고 숨겨놓고 했었던 게 지금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잘했으면 정치보복 얘기도 안 나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뒤치다거리 하니라고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을 텐데 그때 잘하고 있던 수사를 다 묻어버리고 해체하고 검찰총장 찍어내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어떤 새로운 출발로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도 바쁜 문재인 정부가 이 뒤치다거리를 하니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도 죽을 맛이에요. 지난 정부부터 이미 밝혀졌던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제 거죠? 와서 우리한테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정 의원님 왜 자꾸 억울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항상 정의감이 넘치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TK 민심이 뭐냐, 국민의 민심이 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이 있고 국법을 어겼거나 헌정지시를 어지럽혔으면 정상적으로 그 처벌을 받는 게 맞죠.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내지 서민들이 느낀 사람, 물론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아까 많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 정부가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있고 그럴 때 국민들이 단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김관영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경서민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고 예. 이럴 때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오로지 이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만 한다는 느낌을 받는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정치 보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니요. 이 말씀이세요? 정치 보복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에 대해서 예. 논리적으로 워낙 이제 또 하시면은 논리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예. 적폐청산 해야죠. 잘못한 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물론이죠. 수사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 이 정부는 그것이 국정과제 제1호로 지금 채택을 해가지고 특히 정부에서 여당에서 그냥 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합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창을 하고 예. 있다.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에서 무슨 단초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여당 대표가 또 한마디 하고 그걸 받아가 또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예. 사실상 이 정부가 가장 열심히 하는 거는 예. 적폐청산 같은 느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님 아까 심판 보시겠다고 했는데 예.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적폐청산 정치 사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인데 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당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예. 적폐청산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내세울 필요는 없다. 조용하고 꾸준하게 해서 국가기관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조용하면서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좀 그러면 좀 너무 떠들썩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떠들썩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떠들썩한 뉴스가 자꾸 터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MB 정권이 DJ가 노벨상 받을 그 무렵에 보수단체를 시켜가지고 취소 서신을 보내도록 종용한 이런 걸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떠들썩해질 수밖에 없는 뉴스는 아니 그런 거 나오면 그런 거 제대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타겟을 해서 뭘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모양새를 갖춰지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정치권이라는 게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은 특히 그동안 좌다 우다 아니면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서로 보복하는 이런 형국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식상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이제는 좀 화합하면서 미래로 가야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조용히 하면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이제 적폐청산 필요하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일어나는 거 직접적으로 이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라 해가지고 사실상 인수위 비슷한 데서 법무부를 제외한 전 부처에다가 적폐청산위원회 만들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국정원이 거기서 가장 10대 과제라 해가지고 했는 것이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0대 적폐를 밝히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직접적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남도 아니고 예. 이분이 했는 이야기가 자기가 아는 한 가장 큰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는 거다. 그런 말을 하고 거기에 또 이 추미애 대표가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왜 그냥 실제로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적폐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지. 제가 추미애 알겠습니다. 대표 하는 말씀 중에 진정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참 걱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로지 물론 이제 내 말 중에 그런 건 있겠죠. 그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표출이 안 됐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 발언 기회를 좀. 박용진 의원이 지금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거든요. 한마디 하시죠. 미래로 가기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가입 국가들의 평균 정도의 사회복지, 평균 정도의 사회적인 기반 시설 이걸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빠요. 그 과거 정부, 그것도 전 정부도 아니고 전전 정부의 이야기를 왜 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춰진 전위 실현이에요. 그리고 덮었던 수사를 그냥 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지금 떠들썩하다라는 지적, 두 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떠들썩하냐면 왜 떠들썩하냐면 홍준표 대표가 자꾸 이 문제를 떠드니까 그래요. 그리고 무슨 특검을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요.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이 문제 갖고 자꾸 떠드니까 그렇다니까요. 뭐 부부싸움하다가 그렇게 됐다. 제가 만일에 야당의 대변인이거나 야당의 당대표면 그래 니네는 그런 거 해라. 우리 뭐 과거 정부야 우리 정당이 창출했던 대통령이고 정부긴 하지만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미래로 갈란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랑 놀아라. 우린 미래랑 놀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미래랑 놀기 바쁜데 미래로 가기 바빠 죽겠는데 자꾸 여기다가 과거 문제로 특검해볼래? 뭘 할래? 이러면서 자꾸 일을 들쑤시고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시끄럽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떠들썩하게 만든 건 홍준표 대표다. 창국당에. 정태욱 의원님. 뭐 양쪽에 다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아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정진석 대표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죠. 그래 됐듯이 이 출발 자체가 여당이 너무 가혹하게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를 수사를 막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적폐를 청산하지 말자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너들 왜 이명박 정부까지만 수사하느냐. 노무현 정부가 돌아가신 것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당에서 발끈하고 사과도 받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커져버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왔다 갔다 퐁당퐁당 그래야 되기 하면서. 때문에 지금 박용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적폐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왜 이걸 자꾸 키우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미래로 가야죠. 지금 북핵 문제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럼 제가 좀 정리하자면 하여튼 세 분 다 미래로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고 적폐도 청산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고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각 당이 상대 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깊은 내면에 약간 증오감이 있게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김관영 의원 생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과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치 보복 때문에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증오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국정의 모든 국가기관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은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좀 그런 마음을 증오의 마음을 좀 서로 털어버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적폐청산 하자는데 이제 쌤은 어쨌든 다 동의하셨어요. 네,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MB 결국 검찰 수사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포토라인에 설까요, 박용진 의원님? 지금 나와 있는 상황대로라면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검찰이 더 수사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인 이런 그 나쁜 일에 대한 지시를 했거나 묵인을 했거나 용인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태욱 의원님?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현 정부 여당의 기세로 봐가지고는 반드시 아마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고 세울 겁니다. 아마. 기세로 정부 여당 기세가 아니라 수사 결과로 얘기해야죠. 하여튼 설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김관영 의원님. 네. 제가 법조인이니까 예상하기로는 법조인이시죠. 저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에 검찰이 저는 상당히 집중할 것 같고요. 결국은 서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세 분 다 그건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물 한 모금씩 드세요. 시작부터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 얘기부터 시작했더니 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음 주제도 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안보 얘기예요. 안보 얘기. 일단 먹고 사는 얘기 민심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 좀 합시다. 이제 생사의 문제로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생사의 문제로 들어가지. 먹고 사는 이야기는 제가 진행하는 12년 동안 명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제일 먼저 나온 민심의 이야기가 경제 얘기였고 먹고 사는 얘기였고 이번 추석에는 그 다음으로 뜨거웠던 게 아마 안보 얘기일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전쟁 나냐 안 나냐 이 얘기 제일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김관영 의원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실제로 호남에 계신 분들은 그 전쟁에 대한 위험을 평소 느끼는 감이 사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둔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제가 평소에 느끼는 마음인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나냐 안 나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거 8, 9, 10에 북한이 또 도발하게 되면 이거 미국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지 뭐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지금 한미 관계라든가 외교,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또 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한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님, 여당 의원이신 전쟁 납니까 안 납니까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고. 그리고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83년인가 4년인가 이때쯤에 이웅평 중이에요 그때 그분이 미국 일을 몰고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규순용사. 그때 우리 아들 삼형제 딸 하나가 이제 우리 어머니 슬하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어디 수영장으로 놀러를 가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핸드폰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때 비상 막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서울 시내 전체가.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의 일을 다시 얘기하시면서 전쟁 나면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냐. 그 얘기를 다시 꺼내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만일에 이렇게 되는데 전쟁이 나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야당 일부에서는 자꾸 문재인 정부가 약하게 한다. 왜 대화만 얘기하냐. 트럼프랑 같이 북한에 대해서 한번 으름장을 놔라. 강하게 나가라. 전술핵도 배치해라. 이제 이런 남자답게 해라. 뭐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실제 대통령이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노선 딱 그어놓고 그다음에 모든 걸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야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그 선택은 우리가 하고 우리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전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협상의 실패니 말고 얘기하면서 막 전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옳지 않다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세요. 지금 라면 사재기만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예전에 있었던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를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고 계시니까 저는 운전자론 우리가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 얘기하니까 여야 간의 공방 정도를 하죠.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이 아니라 조수석이 앉겠다라고 조수석론을 얘기해서 봐요. 저는 여야 논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운명.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우리 운명 우리가 결정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트럼프처럼 막말을 하고 뭐 선제 공격하자고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양쪽 다 서로 막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말 하나 더 얹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니네 둘 다 똑바로 내 눈을 봐라. 전쟁은 안 된다. 대화해야 된다. 대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해야죠. 한국당 정태욱 의원님. 글쎄 실제로 그 국민들이 전쟁을 굉장히 피부로 전쟁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이번에는 위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도는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그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은 전쟁만은 막겠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굴욕이나 북한의 어떠한 핵무장도 용인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실현을 어떤 짓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그렇게 됐어요. 해석이 그래 되면은 실제로 북한의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억지력을 가지는 거는 지난 70년간 72년 동안 보여온 확실한 원칙은 핵에는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이 바로 핵전쟁을 막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전에 보면 이렇게 70년간 국제적인 대규모 전쟁이 없는 데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그래 되는 거는 바로 핵에 대해서는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 때문에 가능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만은 어떠한 굴욕과 비참함을 용인하고 동맹에 대해서 균열을 가져와도 막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진정한 전쟁을 막아지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포의 균형을 갖춰줬고 저들은 칼을 들고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야 우리 칼은 위험하니까 칼 나는 안 가지겠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었을 때는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칼을 된다. 가져야 상대방 칼을 우리 둘 다 놓자. 그런 의미에서 전술핵 배치도 주장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김관영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네, 저는 지금 당장 전술핵 배치를 당장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주장에는 저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선언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카드로 남겨두는 거죠. 카드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문 대통령이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원칙으로서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를 들면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 대화도 해야 되고 입구는 핵동결이고 나가는 문은 핵폐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 북한의 핵도발이 굉장히 강하고 또 도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인식의 수준을 좀 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좀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듯 모든 의사결정을 긴밀하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워낙 큰 주제여서 뭐 짧은 시간 안에 이걸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박용진 의원 여당 의원이시니까 짧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저희가 야당일 때도요. 외교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원보이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을 무려 2년 넘게 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가 내가 가서 미국에서 직접 하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정부를 패싱이 아니라 디스하는 역할을 우리 나라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디스하러 지금 가시는 거 아니냐. 저는 또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보이스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목소리 내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술핵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걸 알겠는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전술핵 갖다가 오산기지에 갖다 놓고 군산기지에 갖다 놓고 대구기지에 갖다 놔 본들 그거 간수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거를 비행기에 달고 또 폭탄에 장착해서 북으로 보복 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5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태호 의원님 진짜 한마디만. 지금 남자답게 보이시려고 홍준표 대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알면서? 원보이스 맞습니다. 그래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그 대전제가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안보에 관해서는 여야가 협치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의 상당 대다수의 의견과 관계없이 오로지 북에다가 현금 갖다 주고 대화하겠다. 그리고 동맹과 균열을 가져오는 짓을 너무 강하게 많이 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칼을 들고 집안에 쳐들어온 사람한테 우리 나는 칼은 너무 위험하니까 아까 칼 없이 대응하겠다. 그래서 내가 살살 빌어가지고 이제 적을 강도를 살살 빌고 있는 거 다 현금 다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칼 들고 집안으로 쳐들어온 마당에 같은 가족끼리 힘 모아서 싸워야죠. 왜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딴 데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나도 칼을 가지러 가는 거죠. 여야가 함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 앞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더니 왜 청와대에는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고 나 혼자 따로 만나자고 자꾸 그러세요. 국민의당은 오시는데 따로 보자고 안 하고. 청와대도 가셔서 자 우리 협력 좀 해요. 얘기 많이 하고. 그 부분도 이랬습니다. 진정하게 협치 내지 좋은 목소리 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부르는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5개 당 사실 100석이 넘는 당하고 6석짜리 당하고 똑같이 2명씩 불렀지 않습니까? 그럼 10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래 가면 그러니까
되고 청와대 배석자 가면 13명이 됩니다. 네, 예. 13명이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남는 거는 웃는 낯으로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미지만 남을 것 이미지만 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바로 또 와가 딴소리 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오로지 쇼만 꼭 독대를 하시도록 좀 권을. 자,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이 세 분을 모셔놓고 30분이 짧네요. 지금도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해야 될 얘기들이 일단 오늘 생방송입니다. 여기까지 일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설에 한번 다시 만나죠. 이 세 분 그대로. 자, 시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여당의 박영진 의원부터. 예, 연휴가 길었습니다만 또 지나고 보니까 짧잖아요. 예. 정권도 그렇다고 봅니다. 5년 길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짧은데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5년 저희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주신 기대와 응원에 부응해서요.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북구 의뢰 박용진 의원, 대구 북구갑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님도 한 말씀. 예, 연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아주 즐거운 국민들도 많았지만 많은 부분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놀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람이거나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는 서민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힘든 연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밝고 이제 다시 일하는 나라, 미래로 나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전북 군산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님. 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십시오. 국민의당이 지금 제2 창당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 진보 보수 이념에 치우친 그런 정당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생정당 또 문제 해결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꼭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세 분 사실은 이제 연휴 끝 굉장히 바쁠 때 마무리하시느라 바쁜 시간에 이 아침에 생방송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들이 오늘 출근 많이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꼭 좀 읽어보시고 이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연휴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 7시 반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이 전해졌고 예. 그래서 모금운동까지 벌어지고 책까지 출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살인 피의자로 떡하니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사건 자체도 미스터리인데요. 이 지난달 1일 부인 최모 씨가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흘 만에 망우동 집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네. 딸의 친구를 지금 살해해서 유기한 혐의 외에 네. 부인이 먼저 부인이 죽은 그 거예요. 전에 자살을 했어요. 예. 근데 상처가 난 채 자살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달 만인 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인 지난 5일 날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딸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뭔가 묘한 거예요, 사건이. 참 미스테리 투성인데 헌신적인 아빠의 표상에서 하루아침에 살인 피의자로 추락한 이 어금니 아빠. 이 뉴스에도 어떤 행간이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아무 관계도 없는 14살 소녀가 죽었다입니다. 이건 딸 친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건 자체도 미스터리지만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딸 친구 김 모양이 살해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금니 아빠의 딸이죠. 예. 똑같은 유전병을 갖고 있는 이 딸의 초등학교 친구라고 하는데요.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사흘 연속으로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빠 딸이. 예, 마지못해 나갔다가 지금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경찰의 대응인데요. 예, 예. 어금니 아빠는 한 달 동안 경찰 시야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5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부인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이때부터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잡고 내사 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뒤늦은 아쉬움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때 적극적으로 내사가 아니라 수사로 전환했더라면 그러면 그 14살 소녀가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인의 투신 자살 때문에 이미 경찰이 주시하고 있었는데 아곰니 아빠를. 네, 그렇죠. 그 와중에 어떻게 친구 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친구랑 만났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남네요. 예.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언론도 국민도 철저히 농락당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가 처음부터 언론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언론이 소개를 했는데 점점 바뀌어갔는지 악마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는지 이건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의 행적을 보면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배신당한 느낌을 자꾸 받게 된다는 건데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난치성 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생활용편도 넉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 모습은 차 튜닝을 즐겼다. 혈통견을 고가에 분양받고 되팔기도 했다. 예. 고급 외제차를 바꿔 타고 다녔다. 궁핍한 생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요. 그리고 부인은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했는데 남편은 또 전혀 몰랐다 그러고.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냐면은 의붓 시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영월이 시댁이었는데 강원도 거기에 남편이 미국 갔을 때 갔었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고소를 한 내용인데요. 예. 아직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딸 친구가 집에 놀러 갔는데 아니 딸 친구가 지금 주장으로는 수면제를 자기가 자살하기 위해서 집에 뒀던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야죠.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네. 죽인 게 아니라면. 그 시신을 유기했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이후에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모습, 딸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형한테 유서를 올려달라고 부탁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던 선한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선 실제로 기부를 했대요. 성금을 보냈대요. 정말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그렇죠. 철저하게 배신감. 이제 뭘 믿고 느끼죠. 좋은 성금을 보내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더라고요. 마지막 행간 보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렇지만 언론은 여전히 흥미거리만 찾고 있다입니다. 언론의 책임도 커요. 10년 전 뭐 보도를 할 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흥미거리만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뭐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언론은 먼저 우리가 잘못 보도했는지 뭔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모습이 예.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음란기구가 집에서 발견이 됐다. 성적 학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하. 근데 이거는 사건의 본질과는 현재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론은 되는 소리하고 그런 개념으로 늘 설명들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선제 공격은 그렇습니다. 없을 거다. 우리가 공격 당하지 않는 한은 없을 거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체로 국무부나 그 상하원이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그런 다른 생각들이고 그것이 본심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좀 이렇게 북한을 겨냥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말 믿고 싶고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 가서 한 얘기가 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2-3개를 열어두고 있다. 근데 다시 국무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채널이란 건 원비어 같은 억류된 미국인들 협상을 위한 거지 뭐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지금은 중단됐다라면서 틸러스는 있다고 하고 국무부에서는 좀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 국무부 맞아 틸러슨 장관 밑에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동아태 차관보 대행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군데 있대요. 그 저기가 저쪽 다른 북한 쪽과 대화 채널이 3군데 있는데 그걸 이제 알만한 분 또 다른 하원 의원한테도 같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중에 이제 국무부 채널이 제일 낫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재로서 그렇게 대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전에 원비어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나 본데. 아까 원비어 같은 미국인들, 억류된 미국인들 협상만을 위한 채널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는 채널이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언론에다는 말했지만은 그렇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는 채널 같은데 다만 북한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큰 실효성이 없나 봐요, 현재. 이거 다른 대화도 할 수 있는 채널인 건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중단된 상태. 그럼 이게 실제로 가동이 다시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자꾸 보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평양 방문하고 온 러시아 의원이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또 할 거다.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거고 준비 중이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계산식을 나한테 보여주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했죠. 그런 얘기했어요. 예, 추가 도발 가능성. 그런데 북한은요, 결정적인 도발이라 하는 어떤 걸 말했냐면은 예를 들어 괌도를 공격한다거나 또 미국이나 동맹국의 어떤 목표물을 정해서 공격하는 거. 그게 그 공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만 미사일이 얼만큼 나가는지 그 실험하는 거리 실험하는 그런 건 결정적인 도발로 안 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미국 서해안 공격할 수 있나 거리 계산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ICBM이 그 미 대륙의 서부 해안에 닿을 만한 거리를 자기들이 내보이겠다 이런 뜻이겠죠. 서부 해안을 직접 공격한단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얘기하러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술핵 얘기도 좀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한반도에 전쟁 없애야 한다는 그런 말과 함께 그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석현 의원님 반대 쪽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핵을 폐기할 명분을 잃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핵무장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 재배치할 그럴 뜻이 없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그런 말 안고 다녔어요. 괜히 그 말 꺼낼 필요가 없길래. 그런데 30명 만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그 얘기 꺼내는 미국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샤넌 국무차관 만났을 적에 일부러 물어봤어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 다시 말하면 재배치 고려 안 한다는 거죠. 전술핵 재배치 같은 그래서 건 국제 재배치하자고 하는 것이 국제 정세에 안 맞는 얘기, 그 우물안 개구리 같은 얘기가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미국 가면. 홍준표 대표 가나 마나라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가는 거라면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한미 FTA 문제인데 그러니까 안보 문제하고 한미 FTA 문제를 연계해서 미국이 나올 가능성, 즉 우리가 군사 동맹 해줄 테니까 한미 FTA 폐기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그게 걱정되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 얘기들도 하대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 주는 대신에 FTA는 포기하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 감지하셨어요? 가서? 예? 감지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미 FTA의 득실에 관해서 제가 저희한테 들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 도널드 만줄로라고 한미경제연구소장이 있어요. 전에 하원 의원 할 때 동아태 소위원장을 역임한 분인데 트럼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 반대론자래요. 원래 자기 돈 내고 뉴욕타임스에다가 자유무역 반대하는 광고를 냈던 정도래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 트럼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FTA를 반대하기 때문에 나프타나 한미 FTA 중에서 하나쯤은 폐기하려고 할 거라. 그런데 돈이 더 되는 나프타를 유지하고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려고 할 수가 있다. 더 손해보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방어해 주는 대신에 FTA 포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기도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지역 방위에 우리가 이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했는데
트럼프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 아까 도널드 만줄로 얘기인데, 한미 FTA가 득이 뭐고 실이 뭔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한번 잘 따져보자. 내부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트럼프한테 제안을 해도 트럼프가 들으려고 한 과외 토론 자체를 반대한대요. 그냥 국민들 앞에 무조건 싫은 거군요. 트럼프는 지금. 대선 때 자기가 몇 번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할 거다. 대선 때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분위기 거기까지 파악을 정확히 하고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미국이 지금 손해보는 것 없다. 이 부분을 잘 설득할 우리가 묘안을 짜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무성 간부도 그렇게 귀뜸하는 분이 있고 만줄로 등도 그런데 한미 FTA를 폐기했을 때 미국이 잃을 게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이해를 시키는 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도.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내놓아가지고 그중에 한두 건 우리가 건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그건 적절하지 않고 아까 의견대로 미국이 잃을 거 뭔가를 자세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고생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긴 연휴 마치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간이 이렇게 오래 쉬어본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 아니고요. 행간 시작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도 연휴 즐기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뉴스쇼는 다시 이제 정상 방송으로 돌아왔거든요. 오늘 행간에서는 사실은 연휴 끝이고 하니까 좀 기분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무거운 얘기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혹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보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헌신적으로 돌봐서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이 어금니 아빠가 살인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어금니 아빠 사건 미스터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치료비 모금 운동이 벌어질 정도였고 책도 냈을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6년도에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유명한 공중파 방송이었어요. 네, 이게 또 앓고 있는 병이 굉장히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 세계 한 20여 명 정도만 앓고 있고 이모 씨라는 사람, 이 지금 어금니 아빠가 국내 첫 환자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왜 이름이 어금니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뼈가 계속 자라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제거를 하다 보니까 치아 중에 어금니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것만 남아서. 네,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린 건데요. 그런데 이 어금니 아빠가 딸을 낳았는데 이 딸도 똑같은 유전병을 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일주일 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흐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기력 쏟을 기력 없다 이러면서 일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국회의원 방미단이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여기에서 선제 공격은 없다는 발언을 듣고 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폭풍전야다. 북한과의 대화는 효과가 없다. 선택지는 하나다. 이런 말을 또 트위터에다가 쓰죠. 그 와중에 평양을 방문하고 온 러시아 의원은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굵직한 것만 추려도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방미 의원단으로 다녀온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 한 20명 만나고 오셨다고요?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하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30명. 미국의 한국 수호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어떤 얘기를 듣고 오신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여럿 있었는데, 특별히 그 쉐넌 국무차관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 미국이 한미동맹 의지가 굳건하다. 미국을 수호하는 만큼 한국을 수호하겠다. 이렇게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뭐 중요한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도 줄곧 해왔던 건데. 그렇죠. 그거하고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쉐넌 차관이 방금 얘기한 데 이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동맹국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한국 수호가 곧 미국 수호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한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또 표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를 돕는 게 우리도 돕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돕는 만큼 한국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거죠. 예. 선제 공격은 없다는 국무부 입장도 확인을 하셨다고요. 예.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 내부적인 그런 공감대로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드로이스 하원 의무위원장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군사 옵션은 없다. 다만 언론에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그런 견제와 협상용이라는 뜻이겠죠. 군사 옵션을 자꾸 들먹이는 거는. 그리고 저기 또 셰넌 차관도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이 전쟁할 의도가 없다. 말 폭탄 와중에도 북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는 저기 그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 맡고 있는 조 윌슨, 조 윌슨도 전쟁 가능성은 없다. 지금 전쟁은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 공격을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일 그런 국민의 뜻을 전하러 갔던 것인데 다행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폭풍전의 고요 같은 상황일 수 있다 지금.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는 건 효과가 없다.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다. 이런 말들을 지금 연휴 기간에 쏟아냈거든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군사 옵션을 시사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 물어봤어요. 제가 조 윌슨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협상가 아니냐. 전에 그분이 이슬람에 반대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슬람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대선 때도. 그런데 결국은 그 15개 이슬람 국가 정상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 않냐. 트럼프의 협상 방법이다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비슷한 얘기를 에드로이스도 했고 에드로이스 같은 사람도 틸러스는 말하고 왜 저기 트럼프 말이 다르냐 물었더니 굿컵 배드컵 그런 얘기 말하자면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국 말에.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다 목적은 하나다. 역할 분담이다. 틸러슨하고 서로 하나는 대화하자 그러고 하나는 좀 질러. 김현정의 뉴스 쇼. 미국이 전쟁을 얘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애청자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의 한 대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게 보냈던 명절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암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죠. 특히 폭풍전 고요다라는 말에 우리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북한의 김정은은 신진 세력을 전면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고요. 체제 결속을 위해서 추가 도발을 할 거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자 평화로운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깨뜨리는, 고요를 깨뜨리는 어떤 행동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들이 전쟁을 얘기할 때 우리는 몸서리친다는 것. 똑부러지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한글날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월요일 아침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한반도를 향하는 항공모함들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어요. 먼저 도착하는 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15일쯤 우리 동해에 출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 역시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어제 미국 샌디에고를 출발했습니다. 항공모함 1개 전단은 수십 대의 비행기 그리고 구축함, 순양함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웬만한 중소국가 해외 공군력 전체가 맞먹거든요. 그렇죠. 그 2개의 전단이 오는 것인데 2개 항모 전단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서 5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 폭풍전에 고요한 상황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북한에는 여러모로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네, 항모 전단이 북방 한계선 인근까지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추가 미사일 도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손목을 바짝 죄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그 국회의원 방미단이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중에 이석현 의원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지금 현지 분위기 어떤 건지, 좀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비열한 국정원. 국정원 이번엔 또 뭡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계획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얘기죠? 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추모 열기가 커질 무렵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또 보수단체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수상을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계획이 실제 시도되는 조사 중이고요. 그렇죠. 또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이 관제 시위를 벌인 어버이연합 그 추선희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는데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지시를 해서 심리전단장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민 전 단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 보수단체에 비판 논평을 청구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네요. 지금 제가 그 논평들,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 보수단체가 내놨던 논평들을 읽고 있는데 참 이게 국정원 지시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불량 대통령 뭐 이런 평가들을 막 쏟아냈던 논평들이거든요. 네. 마지막 포인트 가보죠. 네, 어금니 아빠의 입입니다. 연휴를 달궜던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귀병을 앓는 부녀. 그 TV에 방영까지 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치렀던 부녀인데 그 아버지가 딸의 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된 거죠? 네, 그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이모 씨가 있었죠. 가난 속에 딸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서 고군분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도 희귀병 앓고 있고 그렇습니다. 딸도 앓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은 딸 친구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 전에 아내가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과정에도 연루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 씨는 검거 당시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어제까지도 조사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아마 본격 조사를 받게 될 이 씨의 입에 세간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행간에서 이 얘기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